안녕하세요. 이 세상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희가 또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서 지금 우리 주변의 경제, 기술, 사회의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와, 정말 뭐랄까. 거대한 폭풍 전야 같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폭풍 전야요? 네, 글로벌 증시는 막 기록적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바로 그 밑에서는 불안한 균열들이 보이고요. 기술은 또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데 그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좀 찾아내보고요. 이게 지금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글로벌 경제와 금융, 이 거대한 파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부터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 증시가 정말 엄청나게 뜨겁네요. 네,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수준이죠.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39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와, 지난 10년 평균이 30번 정도였다는데 이건 뭐 거의 매일 축제 분위기인데요. 맞아요. 일단 3분기 GDP만 봐도 4.3%나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이 아주 튼튼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도 트럼프 계좌 같은 정책으로 계속 증시를 떠받치고 있으니까요. 아, 겉으로만 보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죠. 근데 방금 겉으로만 보면 이라고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경기 후반의 행복감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아, 사실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그 조심해야 할 때라는 느낌이 바로 다음 데이터에서 딱 오네요. 그렇죠. VIX 지수,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변동성 지수는 연중 최저치예요. 시장이 아주 평온하다는 신호인데 네. 정작 기관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은 3.3%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신호 아닌가요? 신나게 파티는 즐기는데 비상구는 꽉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와, 정말 정확한 비유신데요? 그게 바로 모두가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는 극도의 낙관론에 빠져 있다는 거죠. 기관들이 현금을 거의 다 주식으로 바꿔놨다는 건 만약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요. 시장의 하락을 방어해줄 매수 세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줄 사람이 없다. 네. 모두가 이미 배에 타고 있어서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아무도 구면포트를 던져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하락 속도가 훨씬 가파를 수 있다.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렇게 아슬아슬한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분위기가 정반대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른 고민에 빠져 있죠. 한국은행이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어요. 네, 1년 전에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한국은행이 정말 두 개의 큰 암초 사이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암초요? 네, 하나는 계속되는 원화 약세라는 암초예요.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서 물가를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금리를 더 내렸다가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부동산이라는 더 무서운 암초겠죠? 맞습니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겨우 안정시키나 싶었던 수도권 집값을 다시 폭등시킬 수 있다는 공포가 아주 큰 겁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네, 현재 2.5% 기준금리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정부가 이렇게 발이 묶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길을 찾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데이터인데 어떤 거죠? 올해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무려 181조 원, 93%나 폭증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와, 디지털 달러의 습격이라고 표현할 만하네요. 이건 정말 조용한 혁명 수준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디지털 1달러짜리 지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디지털 달러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모든 시중은행의 현물 외환 거래액 1%를 넘어섰어요. 1%나요? 그게 그렇게 큰 건가요? 엄청난 겁니다. 이건 지금 사람들이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은행 창고 대신에 스마트폰 앱으로 달러 자산을 막 사모으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자산을 지키는 걸 넘어서 이걸로 환차익 투자까지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수익률만 놓고 보면요.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중에 상위 10위권에 들 정도였으니까요. 와...
근데 이게 또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페이팔이나 스트라이프 같은 글로벌 빅테크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했고요. 아, 정말요? 네,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일상 결제에 쓰이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하는 금융의 시대가 저물고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국경 없는 경쟁은 뭐 기술 분야에서 더 치열하죠.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가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네, 그록이라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인수했죠. 엔비디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라고요? 네, 근데 이건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인수가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보강하고 미래 경쟁 구도를 완전히 새로 짜려는 아주 전략적인 한 수라고 봐야 합니다. 전략적인 한 수요? 네, 그록이라는 회사가 AI의 추론 속도를 극대화하는 데 아주 특화된 회사거든요. 아, 추론이라면 이미 학습된 AI가 질문에 답하거나 그림을 생성하는 그런 작업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록이 쓰는 기술 방식이에요. 기존 AI 칩들은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를 쓰는데요. 이걸 거대한 중앙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네네. 반면에 그록은 SRM이라는 메모리를 쓰는데 이건 마치 작업대 바로 옆 선반에서 부품을 그냥 바로바로 꺼내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럼 속도가 비교가 안 되겠네요. 비교가 안 되죠. 엔비디아는 이 인수를 통해서 HBM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또 구글처럼 자체 칩을 만드는 빅테크들의 도전을 따돌리려는 겁니다. 근데 그록이라는 회사가 삼성이 투자하고 또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협력사라는 점이 아주 흥미롭네요. 네, 그게 참 재밌는 지점이죠. 이게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삼성 파운드리의 주문이 늘어나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모든 AI 칩 생태계를 빨아들이면서 삼성의 자체 AI 칩 전략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체스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글로벌 기술 전쟁이 고스란히 국내 대학가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AI 대학원이랑 로보틱스 연구소를 새로 만들어서 기존의 AI 연구원과 함께 3대 싱크탱크로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사실상 선두주자인 카이스트에 대한 선전포고죠. 그렇죠. 카이스트는 이미 내년에 AI 단과대학 설립을 예고했고 연세대나 성균관대는 테슬라 출신 석학을 모셔오려고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고요. 그야말로 인재 확보 전쟁이네요. 네, 전쟁이죠. 하지만 이런 화려한 계획 뒤에 아주 뼈아픈 현실이 숨어 있더라고요. 자료에서 지적한 삼중고, 세 가지 큰 어려움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요. 네, 첫째는 AI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난. 전력? 둘째는 핵심 장비인 GPU 부족.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세 번째, 바로 인재 유출입니다. 인재 유출이요? 네, 공들여 키운 AI 학부 졸업생의 32.9%, 거의 3명 중 1명이 미국으로 떠난다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와, 33%면 네,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셈이죠. 인프라랑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학들의 AI 경쟁은 자칫 간판 경쟁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아주 큽니다.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서 지금 쿠팡의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객 정보 3,370만 건이 유출됐는데 네. 쿠팡이 정보 조사가 한창인 와중에 전 직원 소행이고 제3자 유출은 없었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어요. 사실 문제의 본질은 정보 유출 그 자체보다 쿠팡의 대응 방식에 있는 것 같아요. 대응 방식이요? 네.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지난 5년간 16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미국의 로비력을 동원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굉장히 거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인사가 소셜미디어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거를 올리면서 기름을 부었죠. 맞아요. 이게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서서 한미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요? 네. 자국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타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듯한 모습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긴 오죽하면 대통령실이 크리스마스 당일에 이 문제로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했겠어요. 그렇죠. 기업의 위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두운 이야기들 속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소식도 있습니다. LG전자가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LG 클로이드를 공개한다고 해요. 아,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리모컨을 찾아주거나 식탁을 정리하는 모습이 나오던데 정말 섬세한 작업까지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로봇이 청소기처럼 한 가지 임무만 수행했다면 이제는 집안의 여러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집사 로봇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싸움이 리모컨 어디 있냐는 건데. 하하. 어쩌면 식기세척기 이후에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최고의 발명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한편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은 아예 차원이 다른 미래에 베팅하고 있더라고요. 네. 올트먼은 이제 AI를 넘어서서 핵융합 발전, 바이오 안보, 로봇 배송 같은 소위 문샷 프로젝트에 개인 돈을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와,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기술에 투자하는 거죠. 미래 기술의 패러다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갑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에 부동산과 세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서울 부동산 시장에 정말 오랜만에 대규모 공급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서울시가 9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무려 1만 7천 가구 공급을 예고했어요. 네. 강남구 수서지구에서는 첫 재건축이 시작되고 또 광진구 광장 극동아파트는 2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하니까요. 시장의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공급 가뭄에 시달리던 서울에 내리는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한 건 이렇게 대규모 공급 계획이 발표됐는데도 서울 아파트 값은 8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약을 줬는데 병이 더 심해진 느낌이요. 시장의 심리가 그냥 더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집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몇 년 뒤에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계획이 발표된 거니까요. 오히려 저 동네는 앞으로 더 좋아지겠네 하는 기대감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의 공급 부족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거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아주 설깃할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부터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네, 이건 정부가 해외로 나간 투자금에 보내는 일종의 러브콜이죠. 러브콜이요. 네,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해외 주식,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팔아서 5천만 원까지 번 돈에 대해 원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네, 내야죠. 그런데 그 돈을 빼지 않고 이 RIA 계좌에 넣어서 1년 이상 국내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면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와,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네요. 그렇죠. 다만 조건이 좀 까다롭던데요. 1인당 1계좌만 되고 판돈 전액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요? 네, 계좌에 현금을 남겨두면 안 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다시 국내 증시로 끌어들여서 증시도 부양하고 워낙 가치 안정 효과까지 보려는 다목적 카드인 셈이죠.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소식도 있네요. 마곡이나 고덕강일지구 당첨자들을 위한 전용 대출 상품이 나온다고요? 네, 토지임대부주택이 건물을 분양받고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이라 분양가가 저렴한데요. 네네. 문제는 토지가 내 것이 아니니까 은행에서 담보로 인정을 안 해줘서 대출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랬군요. 이 문제를 정책금융으로 풀어주겠다는 거죠.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LTV가 50에서 60% 수준이고 만기도 20년으로 짧아서요. 대출을 받아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매달 40만 원에서 70만 원에 달하는 토지 임대료까지 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꼽힙니다. 세금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네요. 소위 꼬마 빌딩 상속세를 두고 국세청과 납세자가 붙었는데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사건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인이 기존 시가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고 냈는데 한참 뒤에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하더니 이 빌딩의 가치는 이게 아니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한 거예요. 와. 여기에 대해 법원이 이건 이미 끝난 경기의 규칙을 나중에 바꾸는 것과 같다.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과세는 반칙이다라고 딱 선을 그어준 겁니다. 과세 당국의 자의적인 세금 부과에 제동을 건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 불평등 문제인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부산대 연구팀 결과인데 한국인의 평균 건강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소득이나 교육 수준 같은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는 아주 뚜렷하다는 겁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의 격차가 팬데믹 기간에 더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가는 셈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사회 문제를 먼저 겪은 나라들의 사례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일본의 치매 금융 사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죠. 일본은 치매 환자 명의의 금융자산이 1,760조 원에 달해서 이 돈이 묵혀서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찾은 해법이 바로 민간 신탁 활성화입니다. 민간 신탁이요? 네, 건강할 때 미리 금융사랑 신탁 계약을 맺어두면 나중에 인지 기능이 떨어져도 자녀나 지정된 후견인이 계약에 따라 병원비나 생활비를 인출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주 현명한 방법이네요. 네, 금융사기를 막고 자산 동결을 푸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노력도 돋보이더라고요. 인지증 카페라는 게 전국에 8천여 곳이나 있다고요? 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차를 마시면서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인데요. 스타벅스 같은 민간 기업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 치매 환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껴안고 가려는 노력이죠. 우리 사회가 곧 마주할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령화의 그늘 한편에서는 슬로우 에이징, 천천히 늙고 싶어하는 욕구가 폭발하면서 먹는 화장품, 이너뷰티 시장이 2년 만에 2배나 성장해서 2조 원 규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당장의 밥상 물가는 비상입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계란 한 판 가격이 다시 7,000원대로 오르는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교육계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지각 변동이 감지됩니다. 스카이 대학 수시 합격생 중에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그 기사 봤어요? 네, 특히 자연 계열에서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같은 최상위 학과에 합격하고도 의대에 가려고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이름값보다 졸업 후의 직업, 즉 학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의 현실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단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사회 전반의 가치관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아슬아슬한 질주부터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그리고 부동산과 세금, 고령화와 건강 불평등 같은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까지 정말 숨가쁘게 살펴봤습니다. 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서로 다른 분야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격변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금융 시스템, 기술 패권, 사회 구조, 심지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까지 모든 것이 기존의 틀을 깨고 재편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공유해 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금융 시스템은 국경 없이 재편되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여러분 각자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새로운 관점과 역량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 기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